되는 건뭐 뭔지 안 먹어도 월급도 오고 통장에 꽂히니까 넌 네가 열심히만 하면 될 거라 생각했었어. 근데 쉽지 않더라고. 하루 종일 웃어야 하는 건 눈물이 많았던 너, 별로만 울게 됐고 표정이 많았던 너, 그걸 다 까먹게 됐어. 너에게도 있지 트라우마가. 넌 자꾸 그때 그 상황 속으로 돌아가. 아무 이유도 없이 욕을 먹었던 건 그냥 내가 못난 사람이기 때문일 거야. 눈 보고 그걸 연수가 뭔지 발견해야 해. 어찌도 참고 넘치고 날 달려내야 해. 사랑하지 않는 고객님께 사랑한다 말하고 미안하지 않은 분들께도 사과하며 수화기 너머의 사람은 속지. 하지만 너 자신도 속이긴 어려워. 너 한동안 못 감췄던 목소리에 떠오름을 감추려 가슴 어딘가에 전원을 껐지. 엄마들은 공장에서 기침을 했고 너의 이유도 없이 자꾸만 침을 했죠.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 다뤄볼 책은 사람입니다, 고객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콜센터 여상담원들의 고충과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한 책입니다. 보통 우리는 상담사라고 하면 신속, 친절, 정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책 속에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상담사들의 애환이나 고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큰 마음적 손실과 상처, 감정노동의 트라우마가 존재함을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저자는 구로공단에 있는 콜센터를 직접 방문하며 상담사들을 만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들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작가는 외국에서 한국에 짧게 체류하며 조사와 인터뷰를 하였으며 책의 내용과 형식은 에세이가 아닌 논문이나 현장 루퍼처럼 근엄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작가는 구로공단이 상담사들을 70년대 여공들에 비유하며 근로 조건의 악화와 고객들에 의한 무시와 괴롭힘이 일상화되어 있는 직장이 콜센터라고 이야기하죠. 저자는 먼저 연구를 발표한 연구자를 찾아가 그에게 필요한 업체의 연락처를 얻게 되고 가장 큰 콜센터를 찾아가 인터뷰 공고를 붙이자 콜센터 관리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담사들이 연락이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작가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30대만 되면 단승직이라도 취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용주들이 역이용하여 악조건 속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디지털 버전 여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작가는 언론에 비추어진 콜센터의 모습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콜센터 여성 상담원들은 당연히 친절하고 고객의 폭언을 들어야 하며 그로 인한 감정노동은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진상과 그런 고객을 달래는 비굴한 연기를 하는 피해자, 딱 갑과 을의 이중적 구조로만 대중에게 각인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판을 만든 회사나 경영진의 경영 형태나 영업 방침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대중들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작금의 현실이 한탄스럽다는 것이죠. 그 예로 민영화를 추진한 KT의 예를 소개합니다. 즉 안전한 노동 환경의 부재가 콜센터 업무의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KT는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간 4만 4천 명의 직원 중 1만 3천 명을 해고하였으며 2014년에는 8천 명을 명예퇴직시켰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체질 개선을 통한 기업의 합리적 경영이지 부진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이 실제적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2013년 11명 자살, 또 6년 사이 자살자는 2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KT는 지금의 쿠팡처럼 죽음의 기업 1위라는 불명예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이죠. 저랑 배치된 나이가 있거나 노조활동에 이력이 있는 여성 상담원들에게 울릉도에까지 가서 전신줄을 타는 작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알아서 나가라는 거죠. 이렇듯 지금까지 각과 진상과 감정 노동자, 이중적 관계로만 각인된 콜센터라는 근로 환경의 그런 형태의 구조적 판을 짠 회사의 책임도 있다는 접근은 지금까지의 시각과는 달리 색다르고 더 명확하게 콜센터 노동자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탁월한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적, 근원적 문제의 본질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게 다른 이면에 존재하며 그들이 뜻대로 진상의 컴플레인과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언제나 내보내거나 울릉도까지 전환 배치하여 여성 상담원들에게 전신주에 오르게 할 수 있는 거대 경영 자본의 속성, 참으로 무서운 빅브라더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전문 콜센터 심리상담사와의 인터뷰 내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콜센터 직원들을 명확히 텍스트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상담사들 중 비만 등의 개인적 이유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많다. 둘째, 상담사는 전문가가 아니다. 셋째, 대외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이들이다. 이를 도식화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저축할 돈이 없다. 2. 미래가 없다. 3. 내세울 것이 없는 이들이다. 4. 돈 문제로 사채를 쓴다. 5. 빚저촉을 받는다. 6. 콜센터의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에 이른다. 결론은 콜센터 여성 상담원들은 저학력, 지방 출신이 다수이며 15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에 원룸 거주 비용과 생활비를 쓰고 나면 저축할 돈이 없으며 돈이 급하게 들어갈 일이 생기면 비정규직이라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힘들기에 사채를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독촉 문자와 전화는 24시간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 정상적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읽으며 이는 극단적인 표현이며 그 상담사의 개인적 의견이지만 심리상담사는 10년이 넘는 경력으로 아직도 현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로 비추어 모든 한국 콜센터 여성 상담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오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한국의 콜센터의 현실과 필리핀의 콜센터의 상황을 비교하며 자신의 연구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립니다. 골키퍼라는 용어를 작가 나름대로 정의하며 그 결말을 내립니다. 단순 하우스키핑의 가정주부가 아닌 상담사의 현실을 비유한 단어입니다. 넷째, 콜센터라는 플랫폼을 말한다고 합니다. 키퍼가 있다는 것은 결국 특별한 경로만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상담사에게 아무리 컴플레인을 제기하여도 거기서 끝이고 그 플랫폼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대리점과 관공서에서도 결국 디지털 정보를 통한 또 다른 플랫폼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기업의 교묘한 수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필리핀 콜센터에서는 모두 아시는 것과 같이 동남아, 특히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는 트랜스젠더들에 관한 편견이 적고 유흥업이나 기타 서비스직에서 그들은 한국과는 달리 특별한 편견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콜센터에는
트랜스젠더들이 많으며 그들은 콜센터가 지옥이 아니라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난 그들이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대한민국 콜센터의 현실이 70년대 영웅들과 비교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며 미래는 암울합니다. 상담사들이 자질이나 스펙도 문제가 되겠으나 더 근본적 원인은 이런 플랫폼의 구축과 근무 여건을 만든 거대 자본에 의한 기업의 생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며 더럽고 비윤리적으로 벌어들인 자본이 미래의 소비자나 다음 세대의 희망을 보장할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원이었습니다.